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두경입니다. 가족 이해하기라는 강의로 오늘 1시간 동안 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족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족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 구절인데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이러므로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조건이고, 그리고 또 합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리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이러한 그 과정들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 학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물리적이고 심리 정서적인 공간을 함께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 그 이상이다. 함께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과 역할과 힘을 가지고 구조와 의사소통의 유형이 있는 사회적인 체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새로운 성원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성원을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그 애착과 충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으로 그 갈등 해결의 유형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한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많은 변화와 변천을 겪어왔는데요. 우선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그리고 가족의 역할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그 관계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 가족의 범위라든가 공동체성에서도 변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 안에 있는 그런 그 정서적인 지지 그리고 친밀도 그리고 그에 관한 연대감 등에 대해서도 이제 갈등을 경험하게 되도록 이러한 가족 안에 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개념이나 이미지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그런 변화와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되면서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원들이 있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사실 그 개인도 어린아이일 때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유아기 그 다음에 그 아동기를 지나서 사춘기 그리고 청년기 이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노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한 개인을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발달 단계별로 그 연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인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익혀나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적응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부적응적인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개인을 잘 살펴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기도 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인간을 잘 탐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개인에게 그런 부적응적인 면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 부적응적인 역기능적인 그런 가족 공동체 안에 모습이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치료하기 위한 어떤 개인 상담이라든가 가족 상담이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에 있어서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개인이 속한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그리고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차이를 보면, 개인 상담은 어떤 그 개인의 성격이 재구조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증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왜곡된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든가 등에 대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잘 기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 기능 향상에 목적을 두고 가족 상담을 접근하는 것이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은 어떤 의사소통이나 그런 행동 유형, 상호작용 패턴, 가족 체계 등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이 가족 구조 안에서 독특한 어떤 그런 행동 유형들이 있고 패턴들이 있겠죠. 이것이 서로에게 잘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 패턴은 어떤 것인지, 어떤 패턴들이 어떤 한 개인에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가족 체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가족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전체적으로 초점을 보는 것이 바로 가족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상담은 무의식이라든가 감정 전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행동에 대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인지라든가 사고작용이 어떻게 개인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고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개인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분석적인 면이라든가 대인관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공통적인 그런 이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그런 그 개인의 문제는 결국 가족 전체의 맥락과 체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합은 전체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개개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개인은 또 다른 모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체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호작용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개인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이런 개인 상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개인 상담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런 가족 전체를 보는 가족 상담을 접근해야 되는 그런 그 두 가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간에 너무 적대적이거나 그래서 모래알처럼 무관심할 경우에는 개인 상담이 맞겠죠. 또한 그 약물 남용이나 알코올 문제 혹은 병적인 폭력의 문제, 이런 부분일 때는 개인 상담으로 더 전문적인 그런 기관과 혹은 그런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 그 치료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 가족 치료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생태학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생태학은 그 유기체들 사이의 관계와 생태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그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 체제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런 일반 체제 이론은 바로 유기체가 개인이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입과 산출을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이죠를 통해서 자신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체는 환경 가운데서 투입과 산출을 통해서 그 어떤 체계 안에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사이버네틱스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일반 체계 이론, 그러니까 유기체와 환경 받으면서 투입과 산출을 하면서 자기를 유지하는 이 개인, 이런 개인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 피드백 기제 혹은 환류작용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자동 조절 기계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피드백이 있는데 그런 그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로 받는가 아니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정 안에서 주고받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버네틱스 이론 이 그 가족 치료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와 같이 한 부분의 변화가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부분의 변화를 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위 체계, 경계선, 규칙,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지향성, 안정지향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권력 및 역할 구조, 그 다음에 순환적인 어떤 패턴, 피드백 기제 등이 바로 이 체계라고 하는 가족 체계라고 하는 것 안에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그 체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념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 치료가 발달하면서 이 안에 그런 그 철학적인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모더니즘에서 근대주의에서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달하면서 그 기준과 그런 구조가 해체되는 거대 담론이 해체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탈경계, 탈권위를 추구하는 그런 특징들이 두드러지면서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이 구성주의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실제하는 현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것을 보는 이의, 실제와 현실을 보는 이의 마음속에 어떤 내적 구성물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내적 세계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구성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구성주의는 언어라고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떤 실제나 실제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사회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구성주의는 개인이 그 마음속에 내적인 구성물을 자기 실제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그래서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가 이 가족 치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가 바로 이 후기 가족 치료 모델의 기초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탈권력, 탈권위, 탈경계, 이러면서 거대 담론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 치료라든가 해결 중심 치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철학적으로 그런 그 사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 치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는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이제 군인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 돌아와서 이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굉장했는데 이 트라우마를 겪어낼 만큼 이 가정들이 정서적으로 그 건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부부간의 분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산업화로 인해서 가족의 그런 정서 기능이라든가 경제 기능이 약화돼서 가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기능과 그런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보다는 그런 그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그 부부 상담이라든가 아동 지도 운동 이 그런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장애라든가 행동에 대한 어떤 증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상담과 아동 지도 운동이 바로 이 가족 치료에 가족 상담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런 그 부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가족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 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소그룹이라든가 집단 상담으로 인해서 구성원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집단 상담이라든가 소그룹 안에서 이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역동 그리고 그거 안에서 그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런 미래에 대한 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들이 이 그 집단 상담이라든가 소그룹 안에서 그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과제를 부여하기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가 있구나. 이 함께 모여 자신의 그 문제를 공통적인 어떤 증상이나 문제들을 꺼내놓고 누군가의 인도하에 의해서 상담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런 그 사회복지를 하면서 가족 맥락이 중요하구나. 가족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가족 맥락과 체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 이론이 발달해서 가족 전체와 규칙을 보는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됐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그 정신분열증을 연구를 해봤는데 개인의 어떤 정신분열증을 봤더니 어떤 그 개인의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이라던가 가족 안에 어떤 규칙을 계속해서 그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항상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하면서 가족에 관한 그 상담과 그런 치료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제가 몇 가지 체계로서의 그 가족 안에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계로서의 가족에는 가족 구조와 그 가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위 체계라든가 경계, 항상성, 규칙, 삼각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가족 구조가 어떻게 되었나, 이 경계선이 어떻게 되었나, 유지하려는 그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체계를. 그 다음에 이 가족 안의 규칙이 무엇이고 이 그 삼각관계도 역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틀 안에서, 가족의 틀 안에서, 구조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제기되었나, 이것이 이제 과정인데 이 과정의 그 소통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그 순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관계성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체계적으로서의 가족이 안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하위 체계인데요. 하위 체계는 가족 내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이라든가 과정을 수행하는 전체 체계의 어떤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부가 바로 하위 체계죠. 부부 위에는 이제 부부 위에 그 시부모님이라든가 혹은 이제 친정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친척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 그다음에 형제 자매 체계 이런 것들이 다 하위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아래는 자녀들이 있겠고 부부가 있겠고 부모가 있겠고 이런 체계들이 바로 다 하위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하위 체계들은 하위 체계이기 때문에 상위 체계가 있겠죠. 그래서 상위 체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시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부모의 영향을 형제 자매들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런 하위 체계가 상위 체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족의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떻게 기능적으로 달라지게 되는가, 그 기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위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도 이 이제 가족 체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계에는 그런 외부 환경과 개인의 하위 체계를 구분짓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인과 체계 사이 혹은 그 체계와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계가 있고, 그리고 내 가정과 이웃집과 경계가 있겠죠. 그리고 나와 또 그 가족 안에서도 어떤 경계가 있겠죠. 그래서 안과 밖의 그 에너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떤 흐르는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 안과 밖이. 그래서 그런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경계 안에 그런 구성원들 간의 어떤 친밀도라든가, 그 상호 교류와 접촉이 어느 정도 친밀한가, 어느 정도 밀도가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모호할 수도 있고 가족마다, 그리고 경계선이 아주 경직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계선이 모호할 때는 함께 뭉쳐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면 하던 것을 멈추고 다 같이 우르르 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옷을 입을 때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옷을 입을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때 대부분의 이제 언니가 입던 것을 동생이 입기도 하고, 비슷한 또래이면 같이 입기도 하고, 체격이 이제 비슷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옷을 언니가 입었을 때, 뭐 언니가 동생이 먼저 입었을 때 이럴 때 화가 좀 나지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것을 제재하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호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나쁘다, 좋다 보다는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직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가 많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 우선. 그리고 네 거 내 거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 거에 대한 어떤 갑지불이 분명하게 되어 있고, 서로 간에 그런 보상과 이런 관계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서로가 심한 경우에는 가족보다는 외부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이 가족마다 다르게 된대요. 나는 원치 않는다, 모함을 원치 않는다, 혹은 경직됨을 원치 않는다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고, 어떤 기질이 이제 기질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도,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도,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되기도 하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정체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죠. 가족 체계의 이해,
그 개념에서 다시 이제 세 번째 개념은 바로 이제 항상성의 개념인데요. 항상성은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 바람직하다라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 균형을 이루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이런 항상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 기제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싸울 때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증상을 보이면 이것이 싸움을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IP 역할을 문제의 증상이 있는 자녀를 IP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녀 중에 어떤 문제를 보일 때, 이 증상을 보일 때 자녀가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하죠.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가족 항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면 안 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가족 체계의 이해.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네 번째 보면 가족 규칙과 가족 신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가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안에 은연중에 작동하면서 오래된 그런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를 집에 초대를 할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갑자기 데려오게 되면 음식을 준비하다던가 잠자리를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방을 깨끗이 치워 놓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초대한다든가 아니면 또 누가 이제 가족 중에 다툼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친정에 가 있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은연중에 작동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불문능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바로 가족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 신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원이 공유하는 어떤 잘못된 기대라든가 어떤 왜곡된 어떤 신념을 가족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 규칙과 그런 가족 신화가 역기능적인 가족일 때는 그런 현실을 왜곡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데 활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역기능적인 가족은 자녀의 발달 수준이라든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가족 규칙이 있어서 경직되고 일관성이 없고 억압적인 경향을 띠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고 자녀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면 그 자녀가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부모가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이제 서로 의논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정하고 이런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기 때에는 아기가 요람에 부모와 함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청소년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청년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부모와 함께 한 방이 있는데도 한 방에서 같이 함께 이제 숙식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 이런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있게 변화를 겪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과 이런 결정에 대해서 혼자서 하려고 한다든지 이 법을 절대 어길 수 없다든지 가정 안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역기능적인 그런 가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삼각관계 보시면 이제 뒤에서 보연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가족 삼각관계는 가족 구성원 두 사람의 이인 관계에서 불안이나 어떤 긴장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긴장 관계를 회피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홀수가 되었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이런 2인 관계에서 특히 이제 부부죠. 부부가 어떤 불안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불안이라든가 긴장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해소하려면 제3자를 끌어들여서 안정된 아까 항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각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긴장을 회피하려는 그런 행동을 바로 이 삼각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 보엔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는데요. 예, 세 사람의 인간관계를 기술하는 개념이고, 어머니, 아버지 및 자녀 세 사람으로 된 삼각관계, 혹은 시모와 남편, 며느리로 된 삼각관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가족 의사소통도 그 가족 체계 안에서는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의사소통은 가족 체계의 개인 간의 하위 체계 상호 간의 그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될 때 언어로도 할 수 있죠. 말로. 그리고 이제 비언어, 몸짓이라든가 아니면 제스처라든가 눈짓이라든가 아니면 그 손발짓이라든가 아니면 표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든가 내용과 그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실적인 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했는지 물어볼 수가 있죠. 식사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실제로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식사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으면 뭐 차려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적 보고 그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사소통 안에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안에 이 메시지가 불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과 관계가 불일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언어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엄마와 아빠가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했는데 아이가 잘 모르지만 왠지 찬바람이 아주 쌩쌩 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어머니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어머니가 문을 꽝 닫으면서 화 안 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화가 났는데 행동은 화가 난 것처럼 하면서 말로 언어로는 화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가 난 거에 화가 난 행동에 맞춰야 될지 아니면 화가 나지 않은 그 말에 맞춰야 될지 혼돈스럽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내용과 이런 그 관계가 불일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일치했을 때 이제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있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그 언어의 그 소통에 있어서 그 갈등과 혼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 분석을 연구를 할 때, 정신분석적인 연구를 할 때, 이중 메시지, 이것이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것이 정신적인 그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 안에, 가족 체계의 이 의사소통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직선적인 관계는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순환적 인간관계는, 이런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미치냐면 아주 역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그 아내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에요. 아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해서 만나서 가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잔소리하고 큰 소리 나고 이런 거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늦게 술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순환적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족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외부의 이런 체계들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웃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직장, 그다음에 그 학교, 교육기관이라든가 뭐 종교, 교회 그 친구들이라든가 교회 어떤 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충분히 뭐 새벽 예배를 간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교회 사람들과의 어떤 그 봉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행정기관, 문화 등이 이런 외부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체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이제 관련성을 맺고 있고 가족 체계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